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응보적 정의고 또 하나는 회복적 정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모습이 누구냐면 이게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동상이죠. 정의의 여신을 보시면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도 가리고 있죠. 자, 이 모습이 뭘 뜻하느냐? 이 정의라는 건요, 공정함을 뜻하는 이 저울과 엄격함을 뜻하는 칼, 또는 형평성을 뜻하는 저울과 또 처벌을 뜻하는 칼, 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이 보여주는 정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그 죄의 값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에 해당하는 엄격한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게 이 정의의 의미다, 이렇게 보죠. 이거를 우리가 응보적 정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바로잡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정의 개념인데, 이 저울,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들여다보면요, 한 측에 뭐가 있냐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편의 저울에는 뭐가 가야 되냐? 가해자에게 주어져야 될 고통의 무게, 이 두 개가 결국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응보적 정의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건 매우 상식적인 말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재서 그만큼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주면 균형은 이룰 수 있지만요, 가해자에게 고통이 갔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를 제가 약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자체의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와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여신이 들고 있는 물건 중에 저울은 과정일 거고 이 칼이 결론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이 이제 결론이다 보니까 그게 중심이 되고요. 이 칼을 맞을 사람인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응보적 정의의 어찌 보면 핵심이죠. 그 말은 결국 피해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야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자 소외 현상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피해자가 회복이 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되면요, 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던 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너 그래서 지난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난번에 저 처벌 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변상해 줬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무섭고 겁나서 걔를 피해 다녀야 되는 그 피해 학생들의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지지 않았지만 일단 자기는 법이 어떤 처벌이 내린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중심에 있지 않는, 가해자가 주인공이 되는 정의 시스템, 이게 응보적 정의에서는 되게 다연스러운 거다. 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당사자의 필요가 채우지 않은 채 법이 집행됐을 때 남는 그 필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고스란히 개인에게 남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어떤 처벌 결정을 받은, 그러니까 형사처벌 결정을 받은 내용이 나왔을 때 피해 측에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어머니, 누가 이렇게 몇십 시간 봉사를 하는 명령을 받았던데 걔가 어디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했던, 누굴 때렸던, 돈을 뺏었던,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도요, 그 내용이 피해 회복하는 내용하고 무관하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지고 있다는 책임은 저울에 수평 맞출 수 있지만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잘못을 했으면 그 집에 가서 청소라든 빨래질을 하든 그걸 한 20시간 해라, 이렇게 명령 내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오라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책임이라는 게 피해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될 때 과연 우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반문이 생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잘못하면 화장실 청소해라, 어디 가서 청소해라 이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서 거기가 깨끗해지면 그게 피해 입은 학생들이 직접 좋아지는 거하고 연관이 있느냐?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것도 좋고 원칙이 지켜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당사자의 필요가 채워졌는지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 증가되니까요, 요새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도 어른 싸움이 되고 또 이게 소송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3자들이 주도하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영역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어디다 드냐. 이 제3자들의 개인 문제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가정법원하고 화해권고 제도 때문에 같이 일을 좀 할 때 보니까 양측이 진단서에 이만큼 피해 봤다, 이게 피해액이다, 뭐 교통비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그 근거로 들이대고 있는데 그 양측이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고비용이 들 그때까지 단돈 10원도 피해자 회복을 해서 안 쓰였다는 아주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비용과 그 절차 때문에 더 오해가 생기고 더 앙심을 갖고 더 불신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 있는 학생들은 격리시키고요.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죠. 근데 저희가 그 소년원에 일하는 교정공무원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 보면 그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오면, 입소하면 이 국민들,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교정, 교화돼서 나가겠지 이런 기대를 갖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들어오는 입소하는 날부터 목표가 뭐냐? 그 아이들 속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큰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잘 몇 달 이렇게 지내다 나왔다 그러면 밖에 있는 친구보다 전투력이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있죠. 또 거기서 끈끈하게 지냈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나오면 그 좋은 그 연결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그 기피 현상은 뭐냐? 낙인 현상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혼나고 낙인 찍히고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 이걸 사실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 가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정상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비난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뭐 지역사회, 마을, 사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낙인 현상은 사실은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되게 부정적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관계와 공동체들이 훼손되고 점점 깨져가는 현상들, 이게 증가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소송이 증폭하고 학생들 싸움을 자꾸 이제 큰 어려움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교사와 부모 사이에, 학부모 사이에 불신 문제,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신 문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증폭되니까 이 학교나 또 사회, 일반 사회도 관계와 공동체들이 점점 깨져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 그 개입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줄 때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뭐 부모님이 서로 보지 말래요. 만나지 말래요. 연락하지 말래요. 말 섞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들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요.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세계를 사실은 완성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거기에 속해야 자기는 그 어떤 학교든 뭐든 가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단절시켜 놓는 방향으로 가서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잘 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회복적 정의는 나쁘다, 응보적 정의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여신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응보적 정의의 여신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한 이미지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다 보완해 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의 여신이 필요하다 보는데 제가 사실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저는 뭐 고민 중인데 제가 가장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신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뭔지 귀를 기울이는 사실 그러한 친절하고 따뜻한 정의가 우리한테는 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회복적 정의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요. 이 회복이란 말과 정의라는 말이 좀 상충된 이미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회복이란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요. 원래 좋은 상태를 되찾는 것, 원래 상태를 되돌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원을 찾다 보니까요. 영어로 정의가 justice인데 이 justice의 원래 어원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올바른 자리매김, 바르게 돌려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단어를 뜻을 펼쳐놓고 보니까 회복이란 말과 이 justice라는 말은 거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정의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응징으로 사실은 끝난 게 아니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러요. 같은 피해만큼의 보복을 하는 법이다 이거죠. 이 법이 어디 나오냐? 모든 성문법의 뿌리는 함무라비법전에서 나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부터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보복하고 복수하는 걸 권장하는 사회였냐? 사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이고 급진적인 법안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눈을 까면 눈만 깔 수 있다 이거예요. 이를 까면 이만 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줬으면 그 이상을 하는 걸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은 허락하지만 어떤 피해 이상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법인 이유가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게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공멸하겠다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그 피해 입은 만큼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회복적 정의 강의를 듣고 나서 학교 가서 어떤 거를 실천하면 좋겠냐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가시면 그 학교에 정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에 교훈이라고 써 있지 않냐. 그 교훈이 뭐 정직 성시 이런 거 써 있는데 그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해보복법으로 바꾸셔라. 그래도 선생님이 야 지금도 애들 어려운데 다 사고 나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 그 폭력성이 높은 아이들, 사고를 많이 쳤던 아이들 물어봤어요. 너 쟤를 왜 이렇게 많이 때렸냐, 피해를 많이 줬냐 그랬더니 잘 지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볼 때마다 재수없게 꼬라보더래요. 그래서 시비가 돼서 싸웠다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재수없게 꼬라보면 어떻게 되냐. 재수없게 꼬라보고 끝나야 됩니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욕만 하고 끝나야 사실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해보복법만 잘 지켜줘도 지금 학교나 사회에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가 참 무식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지혜가 뭐냐. 고대 사회 정의는요.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여기 고민 속에서 사실 이런 법도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응보적 정의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 가해 또는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 또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응보적 정의의 저 정의도 맞고 회복적 정의의 저 정의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점이 다른데 위에 응보적 정의는 초점을 어디다 두냐? 가해자의 처리입니다. 밑에 회복적 정의는 바로 피해자의 회복에 정의의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관점의 정의를 바라보는 또 이해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요. 회복적 정의가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 그 지점, 그거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